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것처럼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왜 하느냐 물으면 사랑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명분이라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뭔가 상대에게 덕보기 위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뽕밭에 가야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처럼 결혼도 하고 뭔가 덕도 보려고 했는데 그 덕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기대치가 여지없이 무너질 적에 상대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탓하고 소리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사에서 언제나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혼식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덕보려는 마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배우자에게 덕보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글 쓰는 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친구의 소개로 아내 될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스포츠 매장 앞에서 멋진 운동화를 보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 운동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사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날 마음이 아내에게 확 끌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여자를 만나면 평생 돈 고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드디어 덕볼 만한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아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그간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직장 그만두려고요. 그 일 이후로 아내와 정말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힘들 때마다 저는 맞벌이를 하자고 권했고 아내는 몸이 힘드니 그런 걸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니 그야말로 저의 입장에서는 덕보려고 한 결혼의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상대에게 덕을 보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는 원인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통해 상대에게 뭔가 덕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는 새엄마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아내들에게 남편은 새아빠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투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서 최초의 이성은 당연히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그 어머니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모성애를 베풀어줍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완벽하게 자신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내 마음 같은 분이 아니라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입니다. 땡깡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왜 엄마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입니다.
분명히 응애 하면 다 알아서 내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신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자꾸 말을 하라고 하고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부부는 서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아이처럼 웃고, 아이처럼 즐겁고, 아이처럼 놀고, 아이처럼 울고, 아이처럼 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아이의 상태로 퇴행합니다. 그리고 의식에서는 상대가 나의 연인이요, 아내요, 남편이지만 무의식에서는 상대가 내 새엄마요, 내 새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사랑하고 결혼하면 상대는 내 새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바꿔 말해 만족한 결혼일 텐데 그런 만족한 결혼 생활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융통성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심리학자가 볼비였습니다. 볼비의 심리학은 추상적이거나 어렵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안한 이론을 우리는 애착 이론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제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대화, 친밀함이 그것입니다. 신뢰와 대화가 잘 통한다면 그 결과로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선물입니다. 친밀함은 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크게 경계선과 친밀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경계를 그으면 친밀함이 사라지고 또 너무 친밀하면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함과 경계선이 적절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관계의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인색하게 사용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 아내들은 대부분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의 결혼 생활까지 개입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시켜놓고도 여전히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반대가 고립감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인간도 포유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포유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고립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면 망상이나 염려, 두려움이 심해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왜곡된 망상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울증을 불러들이고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웃음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젊은 시절
도벽으로 죄를 지은 44명의 비행 청소년들에 관해 연구하다가 이들이 어린 시절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애착 경험을 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착이라는 주제가 한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패턴이 굳어지는 시기는 대략 18개월 전후라고 말을 합니다. 출생 후 36개월 전후, 그러니까 대략 3세 이전까지는 같이 있어주고 돌봐주고 놀아주며 애착의 질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기들은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일관성을 갖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아기들은 안정 애착아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좋은 배우자인가? 배우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우자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인간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기초적인 4가지 진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4가지 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유. 우선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빨고 잘 먹어야 합니다. 엄마의 젖가슴이 한 아기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성장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연구한 이가 바로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의 슈퍼바이저, 즉 분석 감독이기도 했던 멜라니 클라인이었습니다. 2. 눈빛. 이 부분은 자기심리학의 창시자 하인즈 코허넥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서 최초의 자기됨을 표현할 적에 아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며 반응해주면 아기의 내면에 핵심이 되는 셀프의 요소가 건강하게 응집된다고 코엇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엄마의 눈빛이 아기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고 밝게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3. 접촉. 애착과 접촉의 상관성을 연구한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로우는 당시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에 제동을 건 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기에 유아기에는 엄마의 젖가슴을 빠는 쾌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 성적 발달론을 반박한 사람이 해리 할로우입니다. 이를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할로우는 낳자마자 어미로부터 분리한 후 약간 성장한 새끼 원숭이를 실험실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방에 칸막이가 나눠진 곳 왼편에는 철사로 만든 어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새끼 원숭이가 입으로 빨면 우유가 나오도록 설계하였고 오른쪽에는 입으로 빨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몸 전체를 벨벳 담요로 감싼 어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새끼 원숭이는 일단 철사 모양의 어미에게 다가가 젖을 빨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몇 초간 철사 어미에게 달라붙어 젖을 빨던 새끼 원숭이는 입안이 만족되자마자 즉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담요로 덮인 가짜 어미에게 16시간 이상을 달라붙는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로우가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도 포유류이기에 젖을 갈망하는 욕구만큼, 아니 혹은 그 이상으로 접촉의 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4. 엄마 냄새.
3년간 충분히 엄마의 몸냄새, 젖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은 포유류인데 포유류들의 특징은 자신을 낳아준 어미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각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냄새를 통해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하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심리학자인 콘라드 로렌츠의 거위 실험에 의하면 조류들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본 대상이 어미가 된다고 합니다. 조류들은 시각으로 어미를 각인하고 포유류들은 냄새로 어미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한 이후에도 아기들이 유아기 내내 엄마를 가까이 하고 엄마의 몸 위에서 놀고 엄마의 몸을 탐색하며 자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 혹은 인지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발달도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바라봐 줄 때 바라봐 준 만큼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한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격려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배우자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볼 일입니다. 사랑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져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부부싸움을 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뒤에서 아내를 안아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의 특징은 하루에 의미 있는 접촉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슬프며 뭔가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체 접촉, 안아줌이나 가벼운 안마나 마사지 등을 자주 하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지지 않고 키운 자녀는 존재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만지지 않는 부부는 분명 부부로서 존재는 하지만 서로 존재감은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을 안아주거나 마사지 해주면서 서로만의 독특한 냄새를 공유한다는 것은 부부만의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냄새는 향수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독특한 체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자존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이 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화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잘난 인물이 아니어도 우선 내 얼굴부터 확인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만의 자의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상담을 해보면 가장 무서운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소에 말이 없고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 유형은 사회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에서는 아주 위험한 위험군에 속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애정의 기준이 너무 자신의 기대치에만 좌우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봐. 혹은 이렇게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기대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아라고 주장할수록
상대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부부들은 각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 상처로 인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서로 말을 안 하면 겉으로는 평화롭겠지만 심장 박동수를 조사해보면 심장이 분노로 뛰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지만 너는 너, 나는 나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중년기에 이런 부부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홀로서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외면한 채 그 잘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서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행한 부부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순진하고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너무나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랑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캇 팩 박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기생충의 사랑과도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저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싫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저는 제 인격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해요. 심리학자 칼 융의 말처럼 사람의 나이 40이 넘으면 이미 인생의 오전, 즉 전반전을 접고 인생의 오후, 후반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자신이 믿는 신이나 절대자 외에는 그 무엇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 정리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의존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애별리고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별리고란 불교에서 나온 말로 사랑하기에 헤어지는 이별의 고통을 말합니다. 스님들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모든 일체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려 합니다. 배우자가 별거나 이혼이나 병이나 죽음으로 어느 날 나를 떠났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홀로 선 채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역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 종류로 애정, 우정, 동정이 있는데 결혼 초에는 애정으로, 결혼 중년에는 우정으로, 결혼 노년에는 동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근본은 신뢰감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친밀감인데 남자는 친밀감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친밀함을 힘들어합니다. 즉, 남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바라는 친밀함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한 발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친밀함이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더욱 깊은 친밀함을 느끼려고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좋은데 뭔지 모를 숨막힘이 느껴집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이라 하기도 하고 심리치료 분야 중 가장 임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문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그 이론 중에 투사적 동일시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듯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를 투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내면에 좋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을 투사합니다. 투사하여 나처럼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것, 즉 상대방을 나처럼 만드는 행위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의 감정은 더욱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서가 우울하고 어두우면 그러한 정서는 자녀에게 반사되어 100% 그 자녀도 그 부모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세대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잘 웃지 않고 말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역시 잘 웃지 않고 말 없는 아버지 세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역시 말 없고 잘 웃지 않는 자녀들을 만듭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웃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천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무언의 가족 규칙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욕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이요.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다. 남자들이 욱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많다면 여자들은 짜증과 삐치는 행동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짜증과 삐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바로 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 자체가 불같습니다. 다 태워버리기 때문이지요. 분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분노는 기대치에 대한 좌절이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크게 좌절될 적에 화를 내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자신만의 로맨스 신화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로맨스 신화 속에는 자신만의 자아 도취적인 나르시시즘이 들어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의 삶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이런 나르시시즘과 로맨스 신화는 더욱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결혼에 대한 실망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중에 원망과 분노와 냉소로 점철되는 비극적인 결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 현실이 불만인 사람, 현실에서 좌절이 큰 사람일수록 그러한 현실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더욱더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결혼과 이상적인 배우자를 꿈꿉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보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야. 당신은 내 마음 같을 거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교제하고 1년 정도뿐입니다. 말을 안 하고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상대방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수용받을 때 누구든 상대는 더 이상 나와 다른 객체로서의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져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결혼 전의 착각은 일찍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구뇌와 신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뇌가 발달한 고등동물은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구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여자는 신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구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구뇌의 특징은 본능과 생존과 안정감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본능에 몰입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는 확실히 여자보다 본능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자보다 남자들의 생존 욕구가 더 강하며 누군가를 대할 적에 친밀함보다 경계심을 더 나타냅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사람을 믿는 편이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의심하는 편입니다. 여자의 뇌는 남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가 틀어지면 식사를 못합니다. 둘째로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자들은 분위기를 먹고 마십니다. 셋째로 아이들을 중요시합니다. 넷째로 여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여인 하와도 호기심이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20살을 연 사람도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호기심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신상을 좋아합니다. 남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여자보다 더 목적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할 목적이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여자들은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친밀함을 확인하고 재미를 찾는 특성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만큼 그런 능력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남자는 해결지향적으로 말하고 여자는 공감지향적으로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해결사처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있기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이 뭔데?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대화할 때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대화 방식 중 하나는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는 남 얘기도 자기 얘기처럼 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을 갖고 길게 대화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자들입니다. 남자들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남자의 대화는 하나같이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는 지식의 평등이 온다. 배웠든 안 배웠든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학력에 관계없이 아는 게 비슷해진다. 50대는 외모의 평등이 온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늙어가기 시작하는 마당에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닌가? 60대는 성의 평등이 온다.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에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 평소 운동한 사람이나 운동 안 한 사람이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비슷비슷한 질병이 있다. 80대는 재물의 평등이 온다. 돈이 많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때이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여행을 원하나 거동이 힘들어진다. 90대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 눈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죽으나 사나 그게 그거다. 분석심리학자 칼 융이 있습니다. 융은 서양의 심리학자였으면서도 동양의 정신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만사를 중국의 고전 주역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극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대극이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다. 융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대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를 중년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40 이전을 인생의 오전이라 하였고 40 이후를 인생의 오후라 하였습니다. 융은 40 이전에 살았던 인생의 모든 문법이 40 이후에는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40 이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며 투쟁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며 집착하고 성취지향적이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고 투쟁해서 기어코 내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생의 오후에도 그런 삶의 지향성을 갖고 살면 그런 사람은 삶이 병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투쟁이 아닌 화해, 소유가 아닌 배품, 현실이 아닌 초월, 계산이 아닌 신비, 지금이 아닌 영원, 이득이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가치를 전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오전의 문법을 갖고 인생의 오후를 살 수 없다고 융은 역설합니다. 인생의 오전에서 중요했던 가치를 고집하며 인생의 오후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오는 정신적 질환을 융은 신경증이라고 했습니다. 융은 신경증을 프로이트처럼 성적인 억압의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살아온 결과로 본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거듭남이 요청됩니다. 낡은 자아를 버리고 성숙하고 더 큰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융은 말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중년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요청됩니다. 중년은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고 또 한 번의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젊음의 상실일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죽음에 대한 불안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년기에는 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무거워져 중력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님이나 친구, 동창 등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체의학자 디펙 초프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왜 우주가 존재해야 하는지, 왜 사람이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렇게 오래 묵혀둔 고민, 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세 번째 증세는 바로 역할에 대한 혼란입니다. 사춘기에는 내가 누구일까를 묻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중년기, 사춘기에는 내가 누구였을까를 묻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역할을 떠나 진정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오전을 살면서 자아가 만든 수많은 가면,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자기, 셀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나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 직장에서 듣는 칭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융은 그런 것들은 가면으로서 삶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그런 것을 유지하려는 데만 신경을 쓰면 나중에는 신경증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신경증은 결국 우리 삶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잃은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년기는 내가 해왔던 역할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 이해해보는 마음의 여유와 반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중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오후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찌꺼기가 모두 다 올라오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광기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즉, 낯설은 느낌들이 마음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학을 만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레인 8월 29일은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식 날 늦여름 더위에 하객들이 땀 뻘뻘 흘리며 언덕배기 올라오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23년이 흘렀네요. 저는 제가 워낙 특이하고 별종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내의 공이 큽니다. 옛날엔 아내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인간 차별적인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몹쓸 말이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 그리 나쁜 행동이겠습니까? 이번 23주년 결혼기념일 축하 카드에 쓴 메시지는 영어로 You are better than me 입니다. 길게 쓰지 않고 딱 한 문장만 썼습니다. 우리말로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23년을 돌아보고 평가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혼 생활은 특히 인내심이 중요한데 제 아내가 저보다 인내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의 어느 한쪽이라도 노력을 멈추면 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시인데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부부는 6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부부싸움을 그치셨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한경직 목사님이 저녁에 귀가하실 때 현관에서 신도 걷지 않고 사모님의 안색부터 살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표정이 좋지 않으면 한 목사님은 고향인 이북 사투리로 고조 내래 잘못했지요 하신답니다. 그래도 표정이 풀리지 않으면 풀릴 때까지 몇 번이고 고조 내래 잘못했지요 하고 반복하시고 표정이 풀리면 비로소 집안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분 나쁜 상태면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 기분부터 풀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라고 하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미안합니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보다 기분 나쁠 때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23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했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아내를 제 뜻대로 고쳐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되지도 않고 서로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가장 잘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즉 포기입니다. 무엇보다 제 속이 편해졌습니다. 결혼하고 15년까지는 아내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는데 이제 포기한 지 8년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가벼운 말다툼도 거의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저는 결혼을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유익하고 특히 남녀는 함께 살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무척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견을 묻는 후배들에게는 결혼을 권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자유다.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다만 나는 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그 점은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라 하고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맞은 화이자 2차 백신의 후유증이 금요일인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열이 아직도 1도 정도 있고 가슴 속에 쥐가 나는 것 같은 흉통도 잠을 자면서 3번 겪어서 한밤중에 깨어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네요. 운동도 일주일째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유증이 차차 가라앉는 추세여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해열제 잘 드시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